대화복제 문제 뭐 이런 것들 다루느라고 이런 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 일을 또 맡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생명윤리학회 고문을 맡고 있고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턴을 부산에 있는 장기래 박사님이 계셨던 그 부산 도금병원에서 인턴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응급실에서 당직을 하는데 그 23살 여자가 쇼크 상태로 온 거예요. 너무 출혈이 많아가지고 혈압이 안 잡히고 맥박도 안 잡히는 상태에서 헤모글로빈이 4 정도, 굉장히 뭐 피가 거의 없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제 장도 일부 손상이 돼 있고 보니까 복막에 피가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제 조산소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조산사가 애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어낸 거죠. 그래서 자궁을 뚫고 창자를 또 일부 긁어내면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출혈이 심해지게 된 건데 결국은 이제 자궁하고 창자 일부를 다 드러내고 인공 항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평생 앞으로 이렇게 변을 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환자였어요. 결국 이제 살아는 났습니다만은 아이를 평생 이제 갖지 못하겠죠. 자궁을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장기래 박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환자를 봤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느냐, 죽임당한 아기가 많겠느냐. 그래서 그래도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 그건 제가 잘 몰랐던 때였으니까. 그랬더니 훨씬 더 많은 아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닥터 박이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야, 언젠가 내가 기회가 있으면 좀 생명 윤리를 공부해서 이런 문제를 좀 막아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이제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고신의대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해외에 갈 기회가 생겨서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서 제가 이제 신장 공부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도시를 정할 때 이런 생명 윤리를 공부할 수 있는 도시를 택했어요.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 플레이보이 잡지도 팔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제 상징이 이 게이트 아치입니다. 이 게이트 아치가 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쭉 타고 올라가면은 요 꼭대기에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시시피 강 야경을 바라보면 아주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는데 세인트루이스 대학은 바로 이제 요 게이트 아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옆에 있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커버넌트 신학교가 또 있어서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뭐 이 생명윤리도 연구하고 또 이제 신장 연수도 받고 하는 그런 도시를 골라서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한 2년간 생명윤리를 공부할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그다음에 낙태반대 운동 연합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어, 조금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 눈을 가지게 됐죠. 여기는 이제 장관 두 분이 간사를 맡고 있고 6명의 장관하고 14명의 이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20명이 국가의 이제 생명윤리의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위원회거든요. 5개 이제 전문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했던 일 중에 이제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명 존중 선언문을 저희가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아마 정부로서는 최초의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인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집어넣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손봉호 장로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모셨어요. 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이런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 우리나라의 생명 존중 선언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선언문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연명으로 결정법이라고 요즘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내가 존엄한 어떤 죽음을 죽을 수 있게 내가 연명으로는 받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 임종의 과정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기계에 의해서 나의 생을 마지막으로 보내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를 마지막을 이제 보내달라라는 것을 자기의 의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전연맹으로 의향서를 포함한 법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권고해가지고 만든 이제 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좀 보고 얘기를 풀어갔으면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여기 PPT에 나와 있으니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종류의 행렬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앞세우는 행렬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 나인성에서 또 한 행렬이 이제 나오고 있었는데 그 행렬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인 거죠. 그래서 두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과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인데 죽은 자를 앞세우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두 행렬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죽음의 행렬은 죽은 자를 앞세우는 과부의 독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과 통곡의 행렬이고 절망의 행렬이고 이별의 행렬인데 반해서 이 생명의 행렬은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백부장도 살리고 살리면서 이제 기쁨과 환희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 이 나인선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영생의 행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행렬이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그만이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마주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파란만장한 두 사람,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이 이제 나인성 어귀에서 이렇게 마주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더니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난 청년을 그 이제 어미에게 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행렬의 만남의 결과는 한 생명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의 행렬은 사라지고 하나의 큰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무덤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에 들어있었던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무덤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더 큰 행렬이 되어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거겠죠. 모든 장례 소품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더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죽음의 행렬을 한번 PPT 자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정말 관을 앞세우는 행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행렬이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너무 이렇게 이 죽음의 거대한 행렬에 비해서 너무 참 초라한 거예요. 이 생명의 행렬이.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우리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행렬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대한 이 사회의 이 죽음의 행렬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신 날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날이니까 그 날을 제가 한번 산부인과에서 배운 걸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4월 1일이 나오더라고요. 12월 25일에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4월 1일을 만우절로 지키지 말고 뭐 거짓말 해도 되는 날로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아의 생명을 오신 날이니까 생명의 날로 지키자. 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태중에서 그 깜깜한 자궁 속에서 그 기나긴 9개월의 삶을 왜 사셨을까?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태아의 삶을 사시면서 그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4월 1일을 생명의 날로 지키자고 이제 한 20년 가까이 캠페인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가 호응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카톨릭에서는 이미 3월 31일을 이 날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쪽이 계산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3월 31일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역시 카톨릭이란 데가 참 보통 적이 아니구나. 성육신 하신 날을 절기로 지키더라고요. 어쨌든 이 날을 우리가 참 생명의 날로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걷기 대회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통 이제 윤리 그러면 의료 윤리를 둘로 나눕니다. 이제 실천 윤리가 있고 생명 윤리가 있는데 이제 실천 윤리는 의사들이 파업하지 말고 환자 곁에서 정말 전문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천 윤리겠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면서 생명 윤리는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또 그 사이 기간 중에 일어나는 윤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낙태는 이제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윤리에 해당이 됩니다. 21세기를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폭력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누구든지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폭력이 거시적인 폭력이라면 잘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시적인 폭력 또는 현미경적인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9.11 테러 같으면은 한번 테러가 났을 때 5천 명이 죽을 정도로 아주 큰 테러인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작은 동전보다도 작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 어쩌면은 핀셋보다도 작아서 이렇게 뭐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발가락이 보이잖아요. 한 태아의 정말 발이 이렇게 잘라져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모아보면 아 이게 사람이었구나. 내가 끄집어냈던 게 이게 물체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뭐 소파 수술이나 이건 진공 흡입술인데 잘게 잘게 부서져서 나오지만 소위 그 진공 청소기의 원리입니다. 음압을 걸면은 이제 압력에 따라서 쫙 그 빨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낙태된 태아가 또 유통이 된다 그래요. 여기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또 보약의 원료로 유통이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낙태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들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가장 이제 클래식하게 가장 생명 윤리의 어떤 대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보통 이제 한 3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정자가 난자 벽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서 이렇게 수정란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배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가 그러면 뭐냐? 인간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리인데 비윤리는 그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이 정상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상이 아주 타이트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느슨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가 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윤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계관이라 그러죠. 세계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주의자라 그러고 다 그게 이제 상대적인 사람들을 상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리주의도 있고 뭐 상황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황윤리가 굉장히 이 시대를 예, 휘어잡고 있는 윤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서 이 생명 윤리적인 접근이 있는가 하면 이제 과학주의적인 접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을 호기심에 따라서 해보자고 하는 게 이제 과학주의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도 된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호기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연구하고 파헤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생명 윤리적인 접근은 어떤 룰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어떤 생명 윤리라는 틀 안에서 과학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다고 다 옳은 일은 아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을 하고 싶어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도 그 스테디움을 가로질러서 뛰어가지고는 그거는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학도 이 생명의 어떤 윤리,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과학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생명 윤리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이제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세계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뭉뚱그려서 둘로만 나눈다면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는데 이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제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생명에게는 디그너티,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생명은 목적적 존재지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생명도 중증 장애 아이라 하더라도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대주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소위 그 진화론에 의해서 인간이 진화가 되다 보니까 어, 굳이 왜 인간만 존엄하냐. 제가 그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의 이 생명윤리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 학생들입니까? 그 서울대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 알겠는데 인간이 존엄하다면은 침팬지도
그보다 조금은 못해도 존엄하지 않느냐. 또 말이나 사냥개나 굳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고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 건데 생각하는 기능이 없는 인간, 예를 들어서 뭐 치매 환자나 정신병자나 중증 뇌성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굳이 그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동물보다 더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냥개나 특히 요 경마장의 말들 중에서는 IQ가 40에서 50까지 되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들보다 중증 장애 아이들, 뇌성마비 이런 아이들 IQ 검사하면은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뇌성마비 아이보다는 적어도 사냥개가 훨씬 더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들에게 더 존엄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상대적인 상대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를 따지는 거예요. 퀄리티. 그래서 같은 인간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인간은 굳이 동물보다 더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치매 환자나 식물인간, 정신병자들 우리가 괜히 비싼 건강보험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돌아가시게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소위 그 공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이 상대주의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세계관이 실은 이제 충돌하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이 내 몸에 자궁 속에 태아가 생겼어도 그것은 마치 그 혹이 생긴 것처럼 내 몸의 물체이다. 이걸 이제 유물론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어, 떼버릴 수도 있고, 뭐, 그것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참 계획하고 있는 우주보다도 귀한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궁 속에 이 아이를 보내셨다고 믿는 믿음인 거죠. 상당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그 영역을 보면은 소위 이제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번복이 가능하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저는 뭐 얼마든지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단회적인 존재고 번복이 불가능하고 한번 손상을 입고 죽임을 당하면 그 어떤 생명으로도 그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절대주의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하고 비슷한 가치가 저는 어머니라는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뭐 사모님 또 여기 우리 여성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머니라는 가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에 오셨는데 아마 뭐 기성회비를 제가 못 내가지고 오셨는지 하여간 기억이 그때 어머니가 너무 막 남루한 옷에다가 뭐 그 고무신 신고 이렇게 막 몽때바지 비슷한 거 이런 거 입고 오셨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어, 도망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제 친구 어머니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렇게 투피스에 막 빼딱구도 신고 막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막 핸드백 들고 왔는데 너무 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참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우리 이제 칠남매가 모여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로 하면 어떠냐 해서 뭐 투표해가지고 4대 3으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친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이건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는 운명적인 존재죠. 어머니면 어머니인 거죠. 아무리 좀 남루하고 좀 가난하고, 또는 어떤 분들 왜 이제 꼽추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앞을 못 보는 그 소경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냥 참 그 어머니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생명이면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아무리 중증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은 생명인 거죠. 인간 생명으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수결로 우리가 공리주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함부로 폐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윤리의 그 4대 원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에 따라서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를 이제 나누는 4가지 원칙인데, 자율성 존중의 원칙, 학행 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아담에게 선악과를 어, 선악과를 본인이 따먹지 않고 다른 과일들을 먹으면서 그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말하자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로봇 같이 그냥 스위치를 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해서 그 결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어토너미,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어, 내가 결정해서 또 택하고, 학교를 진학할 때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결정에 이제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 이게 이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합니다만은, 이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악행 금지의 원칙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선행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의 원칙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고, 정의의 원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누구에게 먼저 분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이렇게 막 침몰하는데 이제 구명보트가 왔잖아요. 그럼 누구를 먼저 태워야 되죠?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나 또는 산모나 아니면 이제 연약한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 먼저 태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탔죠? 이 선장과 선원이 먼저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명보트가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의의 원칙에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누구에게 먼저 이거를 분배할 것인가가, 이게 비단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도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그렇다고 해서 어, 무조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또 먼저 가져가도 안 되고, 그 동네에 오래 살면 더 좋고, 또 부양 가족이 많으면 더 좋고, 한 번도 분양받은 적이 없는 사람 막 다 따져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의의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이 낙태 문제도 이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결정권을 얘기할 때 근데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정보를 모르면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수술을 해야 될지, 항암제를 써야 될지,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지, 호스피스 치료를 해야 될지, 그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아무 정보가 없으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그 결정이 이제 자기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이번 법안의
상담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낙태라는 것이 어떤 거고 얼마나 많은 후유증이 있고 또는 낙태를 하지 않은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더라도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있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줘서 그 정보를 다 듣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인데 문제는 이제 낙태라는 결정을 하기 이전에 임신이 그냥 임신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남성이 이제 정액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생명이 잉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관계의 어떤 결정을 그러면 누가 했느냐? 그 남녀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녀가 적어도 그 성관계의 결정을 할 때 이미 어, 이것이 끼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 그 결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낙태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 여성의 결정의 범위가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그 여러 번의 결정에 다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고 남성 역시 여성 못지않게 이 임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독일 같으면은 그 정액을 그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정액을 제공했던 남성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양육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자기가 어떤 성관계를 맺거나 이러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전자가 어디 가 있든지 다 추적해서 양육의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을 딱 알게 되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사회가 훨씬 더 건전한 사회로 이제 될 수 있는 그 기여를 했다 그럽니다. 그 남성 책임법이. 그것도 이번에 법에 좀 포함되기를 이제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그 생부 책임법이죠. 이런 것들이 이 자기 결정권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태아는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없느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신의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윌름씨 종양이라고 이게 배 불룩하게 이제 콩팥에 종양이 생기는데 이게 악성암은 아닌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들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계속 이제 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부모를 고소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경찰이 그 부모로부터 보호자의 자격을 빼앗아 가지고 그 마을의 목사님에게 보호자의 자격을 줬어요. 이제 뒤늦게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늦었어. 결국은 이 시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아무리 배우자든 부모라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보호자의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자격은 그 환자가 자기가 생각할 힘이 없고 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또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실은 이제 연명으로 결정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건데 그 술 주정뱅이가 대낮에 연립주택을 오르다가 굴러 떨어져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 실려갔는데 CT를 찍어봤더니 이제 경막 바깥쪽에 피가 고여 있어서 응급 수술을 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마누라가 와 보니까 이 술 주정뱅이 남편이 또 사고를 쳐가지고 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를 받아보니까 벌써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치료 다 끝날 때쯤 되면 3천만 원 좀 나올 거라는 거죠. 이 마누라가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퇴원시키겠다고 주고 봐야 뭐 어떠냐 이러면서 그게 뭐 레지던트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만류하는데도 각서를 쓰고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인턴이 이렇게 이제 엠브백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엠브백을 빼는 순간 환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시동생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형수, 그러니까 마누라죠. 마누라,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신경외과 교수가 다
고발이 된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인턴은 이제 무죄로 풀려났어요. 실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오다에 의해서 한 거니까 얘가 무슨 죄가 있냐. 간호사한테 혼나고 그거 엠부 그거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인턴은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 세 사람은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판사하고 검사의 논지가 뭐냐면 집에 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어,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신경외과 주임 교수가 무슨 얘기냐, 각서를 쓰고 받고 보내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죽음에 이를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막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퇴원을 안 시키니까 그 마누라가 식칼을 들고 와서 만일 막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면 그제서야 이제 가시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정당방위로 이제 혐의가 없을 텐데 너무 쉽게 집에 가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무리 의식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보호자의 결정이지 그것과 반하는 결정을 했을 때는 보호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모든 태아는 이 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태아의 어떤 그 최선의 이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기본권이 있는데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이 모든 권리가 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 권리가 이제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언제였지? 우리가 저쪽에 포천의 베어스타운에 그 스키를 타러 갔던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스키를 타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당직이 아니었는데 그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이 피를 토하는 환자가 왔는데 식도 정맥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응급 내시경을 해서 식도 정맥을 이렇게 묶어줄 의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되는 의사 중에서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당직도 아니었고 그날 휴가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스키를 탈 권리가 저에게 있잖아요. 그게 행복 추구권인데 그걸 누릴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하고 충돌이 되죠? 그 응급실에 이름 모를 환자의 생명권하고 탁 충돌이 될 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행복 추구권을 잠깐 내려놓고 생명권을 우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갈등을 할 때는 생명권이 가장 우선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그 시술을 하고 뒤늦게 와가지고 야간 스키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뭐 그런 일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이 낙태 문제도 그런 문제죠. 여성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만은 태아의 생명권하고 충돌할 때에는 어, 어쩔 수 없이 생명권을 우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윤리의 어,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생명권하고 생명 결정권이 있거든요. 이 생명권은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 사이에 내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또 이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생명권이라면은 생명 결정권은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태도 하고 인간도 복제시키고 자살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 생명권하고 생명 결정권을 혼동하면서 마치 나에게 생명을 결정할 권리도 있는 것처럼 이제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좀 보면은 왜 이 가방 안에다가 이제 만 7살 된 아이를 그 여행용 가방 속에 집어넣었는데 애가 그 속에서 막 용변을 보니까 이 엄마가 더 작은 가방으로 얘를 그냥
더 집어넣고서 막 위에서 발로 밟고 헤어 드라이어로 막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결국 이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44cm하고 60cm의 그 작은 여행용 가방을 보면서 자궁 속 아이가 생각났어요. 25cm하고 35cm의 그 자궁인데 크기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이 자궁 속의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결국은 아동까지도 이 트렁크 속에 있는 아이에게 우리가 같은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참 대비가 되면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종이 박스 속에 2개월 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관악구. 이게 다 이제 올해 얼마 몇 개월 전의 일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종이 박스 속의 영아라는 거를 보니까 이 갈대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정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니까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거기 이제 눕혀놓고서, 요즘 이제 요게벳의 노래가 참 또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흘려보냅니다.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 내가 키울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 아이를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 마침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가 정말 이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키울 수 없다고 죽일 게 아니라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이 그 생명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사건이 있었어요.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낙태술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마 제왕절개 분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왕절개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살리면 제왕절개 분만이 되는 거고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방치해가지고 죽이면 그게 제왕절개 낙태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막 양동이 안에서 방치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간호사가 고발해가지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고소가 됐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2심에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 낙태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34주 된 태아를 끄집어낸 다음에 방치해서 죽였는데 이게 영아 사례가 아니고 낙태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이게 너무 참 용납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병원에 일하던 그 간호조무사가 지난번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병원에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에 퇴근 시간에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울려서 그 지하 창고에 가봤더니 조금 전에 제왕절개 낙태했던 그 아이가 그 양동이 안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렸던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끔찍해서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왔다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정말 야, 그때 그 일이 그 일이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낙태가 영아 살해와 아동 학대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그 피임 기구 루프를 끼고 있었던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루프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프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근데 얼마나 이 태아가 살고 싶은 본능이 있었으면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 피임 기구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임 기구를 제치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참, 그래서 야, 인간의 그 살고 싶은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 그래서 그 동물들의 세계에 보면은 그 새끼 사랑이 이게 모성애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여기 보면 왼쪽은 보면은 이 원뱃이라는 동물이 엄마 원뱃은 죽었는데 그 자궁에 살아있는 새끼 원뱃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치 SOS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 자궁 바깥으로 손을 끄집어 내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발견이 돼서 이 새끼 원뱃이 살아났어요. 또 오른쪽은 뭐냐면 돌고래가 죽은 새끼 태어나면서 죽은 새끼 돌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2주일 동안이나 계속 배로 이렇게 돌고래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유독 인간만이 낙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어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낙태하는 어, 정말 종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2019년 작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은 어, 그 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결을 해서 2011년이니까 제가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제가 가서 이 증인을 했거든요. 이 낙태는 이 태아라는 것은 엄연히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의학적으로 이제 증거하는 일을 제가 요전 헌법재판소 판결 때는 제가 갔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저희 후배들이 그런 일을 이제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위헌이 3명, 헌법 불합치가 4명, 합헌은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이 그래서 내려지게 됐는데 이 합헌을 내린 2분의 그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재판관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태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런 얘기를 소수 의견으로 냈었죠. 어떻든 헌법 불합치라는 내용이 이제 결국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낙태법을 개정해서 어떻든 낙태를 허용하는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22주가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왔을 때 혼자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느 적절한 시기에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지 국회에서 결정을 이제 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공이 국회로 지금 이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한 이제 여러 여성 단체가 이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를 전면 허용해 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이제 진보 쪽 입장을 취하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쪽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 상당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거를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공동대표 7명 중에 1명인데요. 55개 단체가 카톨릭, 기독교, 뭐 또 여러 이제 여성 단체, 생명 운동 단체 다 합쳐서 이런 이제 연대를 만들었고요. 쟁점이 뭐냐면은 낙태를 그럼 허용하는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거냐.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법안이 이제 나온 것이 14주까지는 자유롭게 낙태를 시키고 24주까지는 상담만 받으면 낙태를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허용할 수 있게 하고 어, 이제 그런 이제 법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어, 페미니스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폐지를 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 그전까지도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더 이건 지금 후퇴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청와대 앞에 막 들어놓으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부 법안을 오히려 더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주수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0주 이내로 주수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주를 넘기면은 이제 뼈가 형성되면서 이 두개골이
낙태할 때 이 두개골을 바스라뜨려 가지고 엄청난 그 상처가 나면서 그 여성에게도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10주를 지나면은 이제 약간의 기형아를 의심할 수 있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기형아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가능성만 있어도 이제 다 낙태를 하기 때문에 10주를 넘겨버리면은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학회가 10주 이내까지로 이제 주수 허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이제 생명운동 단체에서는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 6주 이내로 좀 더 줄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상담의 어떤 상담을 하도록 명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요. 이제 비밀 출산을 허용할 것이냐, 또 남성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다음에 이 아까 그 폐기된 이 태아들, 낙태된 태아가 막 유통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다음에 양심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그 거부권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가 얘기한 14주 태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태아는 마음대로 그 뭐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묻지만 낙태가 가능한 이제 그 시기가 됐는데, 여기 뭐 보시면은 여기 초음파로 이 아이가 막 움직이고 뛰노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청각이 발달해서 엄마의 목소리도 듣고 또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고통도 느끼고 꿈도 꾸면서 생각도 하는 이제 시기가 요 14주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들이 약간씩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KNCC 그러면 굉장히 조금 리버럴해서 조금은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고, 예, 기훈실은 그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상당 부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절대 뭐 6주도 안 된다, 뭐 모든 낙태는 실은 이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원칙인데, 어,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허용하는 주수를 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때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6주로 할 거냐, 심장 박동이 뛰면 그때부터는 낙태를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예 낙태 허용을 언급을 하지 말고 그냥 생명보호법을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이제 국회에서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국회 안에 이제 기독교인과 카톨릭 국회의원이 과반수쯤 돼요. 근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하고 국회에서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들에게 설득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아프리카 미래재단 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다른 분들이 신길 성결교회에 김민석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건복지위원장이어서 그분을 설득해내도록 이기영 목사님이라는 신길 성결교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선결되니까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님을 제가 같이 소개해서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저희가 또 설득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당의 최연숙 그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아시죠? 그 코로나 때 이제 안철수하고 같이 일하면서 허입이 됐던 그분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발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해서 이제 조금은 우리 쪽 입장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만 있다면,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왜 정말 양복을 팔아서라도 아니면 시계를 팔아서라도 한 명의 유태인들을 그 가스실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했던 그 쉰들러처럼 어쩌면 우리가 한 명의 태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 어떤 낙태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법을 만드는 데는 참여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그 오염되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누군가는 오염된 일선에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코로나로부터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직자, 법조인, 의료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부여한 가운을 걸치고 그 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면에서 지금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이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또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참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 아프리카 가면은 그 아프리카 속담이 이렇게 공항에 적혀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제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들의 힘에 함께 보태어서 거대한 생명의 행렬, 예수님을 앞세우는 그 생명의 행렬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아까 그 유턴에서 또 합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이 생명의 행렬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그 장로님께 우리 좀 뭐 질문하시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지금 잠깐 뭐 질문하실 분들 한번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저 장로님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하나 하고 싶은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그 낙태 시술을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하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낙태를 하면 뭐 후유증이 남는다거나,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애기한테는 뭐 이러이러한 시술이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잘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그러니까 전 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산모가 낙태를 하러 가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해요. 왜 그리고 설명을 잘 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게 낙태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낙태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어떤 결정을 하고 왔을 때 의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캐묻거나 더 이상의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준비됐죠? 그러면서 뭐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마취합니다. 뭐 이러고서 그냥 바로 시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 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 그걸 이제 우리가 informed consent라 그러거든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동의를 해야
그 동의가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병원에서도 수술을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수술 동의서를 그냥 간호조무사가 주면 그냥 이렇게 막 사인해서 갖다 내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효용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막 깨알같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인데 이걸 잘라내고 이걸 이어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심지어는 5번 뭐 죽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확률은 뭐 14%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깐깐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동의서라야 법적으로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동안은 워낙 그런 설명 자체가 없이 이제 낙태 시술을 했던 것에 문제가 있고, 어떤 면에서 이제 낙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시술의 내용은 뭐고 합병증은 뭐냐. 이 정도의 어떤 설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낙태하기 전에 낙태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그 낙태의 의미는 이 태아가 이제 태아의 뭐 심장 박동 소리도 들려주면서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생명체로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중에서 이 낙태는 이 태아를 이제 생명을 종료시키고 배출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당신이 만일 낙태를 하지 않게 된다면, 임신을 지속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제도가 있다. 혹시 당신이 지금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태라면은 다음과 같은 사회 시설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또 요즘은 이제 실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숙려 기간. 우리가 이혼 결정 내릴 때 지금 숙려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숙려 기간을 두는데 이 낙태에 대한 상담도 적절한 숙려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태아의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과 낙태라는 시술에 대한 설명, 후유증, 합병증뿐만이 아니라 임신 지속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낙태가 함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동의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한 게 이제 낙태라는 게 지금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이 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태아를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충분한 정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잉태라는 게 내가 낙태를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내 몸에는 어떤 영향이 온다. 이런 것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건 저는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자기 결정권의 조건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뭐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몸이니까 내가 아이를 지우는 것도 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에 어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지금 주장하는 낙태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태아는 잉태된 순간부터 이제 그 생명의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게 정말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누가 원했었나요? 결국은 그 임신에 이르게 한 결정도 결국은 그 남녀가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그 모든 책임을 여성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해요. 그래서 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의 몫이라면은 피임과 양육은 남성의 몫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아주 남성에게 철저하게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이번 법안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물어서 남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태아의 자기결정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생명권을 존중해주는 태아의 자기결정권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자, 이해 당사자인 그 3자의 자기결정권이 정말 올바르게 구현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우리 저도 해주자매님 너무 잘 딱, 좀 강의를 시키면 잘하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 잘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 여성이나 자기 결정권이 조금 오해가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그게 그 방향성이 저는 진정한 자기 결정권이 아닌가 싶거든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낙태를 하는 것보다도 진정하게 더 여성 인권이 많이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말씀 정말로 잘 들었어요. 평상시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식이 많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그 장로님 오늘 말씀 듣고 어디 가서 제가 제 입장도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로님,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번 법안에 제 이야기 좀 나가고 있나요? 네네네. 네, 현실적인 법안에 상담의 과정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가뜩이나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부족한데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긴 내용을 충분히 상담하고 어떤 의학적으로 미치는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 아이가 그 주스에 어느 정도의 생명체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까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이 산모와 아이를 돌보고 출산을 하는 전문이지 상담의 전문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시간의 문제, 이 상담의 문제에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연 현장에서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한테 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정서적인 상담까지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 상담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이고,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이냐, 산부인과 의사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전문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것이냐, 혹은 심리 상담 파트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들이 좀 이번 법안에 좀 포함이 좀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과연 반영이 될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사인만 할까?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좀 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주 역시 샤프하십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법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법안에 잘 구분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산부인과 학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시술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의학적인 시술 외에 어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 그다음에 또 임신을 지속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지원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상담은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 대신 자기들은 낙태의 후유증, 합병증, 낙태의 시술 내용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겠다. 이제 그 정도만 하고 다른 상담과 이 시술자가 같은 사람이 하게 될 때는 이제 의도적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태를 시술하려는 의사는 낙태를 시술하게 만드는 쪽으로 상담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자와 시술자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 원칙하고 그 상담자는 아까 우리 이 집사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만 꼭 그거를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 어떤 기본적인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든지 뭐 약사든지 무슨 의료인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정의 훈련을 교육을 받은 연수를 마친 자격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하자라는 또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 그런 지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담법으로 시행령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어떻든 상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의 시행 규칙 안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두 분 다에게 하나의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과연 비혼 상태에서의 낙태가 많을까? 아니면 기혼 부부 사이에서 낙태가 많을까? 저는 기혼자 사이에서의 낙태도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 오늘 그 주일 설교에 나왔던 그런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사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낙태를 하거나 이미 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둘 낳아서 근데 둘째가 생겼다, 셋째가 생겼다 이럴 때 낙태를 했을 때 생기는 그 이후에 부부 사이의 어떤 갈등, 심리적인 어려움, 그 이후에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교회에서 설교나 어떤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사실 10년 전, 20년 전 이때 저희 어릴 때 30년 전 이때는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이제 되돌아보면 저나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세대 가운데에는 사실 경험을 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부부가 같이 얘는 좀 셋째까지 넷째까지 낳기는 무리인데 이러면서 낙태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런 그 심리적인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 죄책감,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 경험하고 겪는 후유증도 있고 또 그거를 너무 쉽게 결정하려는 예비 부부들한테 혹은 그런 부부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번 법안에 대한 것은 정말 저도 최대한의 성경적에 기반하면서 사회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생명의 시작점이라든지 낙태했을 때 그 산모 아기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오는 그 이후의 수많은 영향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좀 교회가 혹은 어떤 사회단체가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 미혼, 비혼, 혼인과 관계없는 낙태가 48%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그 결혼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인의 낙태 비율은 전체 평균하고 차이가 없어요. 어떤 통계는 약간 기독교인이 낙태가 조금 더 많아. 그래서 이제 24님 말씀처럼 굉장히 이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카톨릭은 낙태하지 않는 종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는 낙태를 허용하는 종교인 것처럼 제가 그 KBS 그때 열린 토론인가 뭐 제가 이제 낙태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 카톨릭의 신부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카톨릭은 낙태 반대 쪽에 오셨고 그러면 선생님은 낙태 찬성 쪽에서 오셨습니까? 기독교에서 왔다니까 낙태 찬성 쪽에서 온 것처럼 그 PD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 낙태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는 얘기고 이제 제가 교회에 이 낙태 강의를 하러 가겠다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원치 않으세요.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그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낙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괜히 죄책감 드는 얘기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는
그냥 청년회 조금 모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고 가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말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집사님 같이 함께 낙태하러 가서 낙태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정도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지내왔던 것이 오늘을 만든 거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잘 몰랐을 때 낙태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신에 낙태를 경험했던 그분들이 이게 돌이키면은 훨씬 더 좋은 이 낙태에 대한 그 생명 운동하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낙태를 경험했던 분들이세요. 우리 지금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낙태했던 것 때문에 그동안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이 운동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잘 교회에서 참 목사님들께서 인도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예, 좋은 쪽으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태법에 대한 그 논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그 말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런 그 낙태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묻지만 낙태였잖아요. 그냥 아무런 설명 듣지 않고 그냥 가서 마음대로 낙태하고 또 뭐 그래서 또 의사 입장에서는 다 비급여니까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수단으로 낙태를 하고 또 낙태를 시키는 자기 태아를 낙태를 시키면서도 별로 죄의식도 없고 그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낙태를 뭐 법이 있든지 없든지 낙태를 시킨 사람 시켰잖아요. 낙태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라리 이게 법이 합법화되면은 의사가 이거는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을 안 해주잖아요. 저희 약사들도 약을 조제하면은 복약 조제료가 있어요. 그래서 복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조제료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약사들도 반드시 약에 대한 부작용과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종이로 문서로 써서 그 약 조제료 봉투에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복약할 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낙태법도 이게 차라리 이게 제대로만 잘 만들어진다면은 정말 훨씬 환자들에게 내가 정말 태아의 심장 소리를 정말 듣고 정말 생명이구나 그런데도 낙태할 거냐 이런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다면 차라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험이 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묻지만 낙태를 했던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기회로 해서 또 교회에서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태아는 생명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요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생명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었지만 낙태에 대하여서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직접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법을 어기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낙태를 설교를 하면서 뭐 장로님께서 아까 목사님들이 좀 부담을 느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결국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면 낙태를 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그 반대론자에서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소금으로 빛으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거의 잘 준비될 수만 있다라면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라면 참 이게 좋은 그 부흥에 대한 좋은 그러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참 많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도 잘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도 이렇게 생명에 대한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예, 오늘 그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밤 늦게까지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우리 좀 같이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기회를 주신 것 같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샘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부흥 결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적은 무리와 적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누게 되면 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하여서 좀 이 낙태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이것을 우리한테 또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특별히 장로님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낙태법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도 용기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과반수가 넘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과반수가 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우리 뭐 신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장로님 뭐 가운을 입으신 그러한 분들 이야기하였는데요. 목회자들 또 의사, 법률가들 또 크리스천 법률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러한 일들에 서신 분들이 그러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혹시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